네, 트렌드를 연구하는 직장인 최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전망되는 한 가지 현상은 아마도 지금의 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2021년도는 그야말로 투자의 해였어요. 경제경영서 베스트셀러 거의 상당히 투자나 재테크 책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투자 열풍이 커졌고 그 안에는 MZ세대가 가상화폐라는 거에 투자를 열중한데 여기에 좀 굉장히 이슈가 있다는 해였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상화폐 투자가 트렌드냐 이건 아니고요. 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 만큼 MZ세대가 왜 이렇게 투자에 연연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MZ세대가 가진 경제관이에요. 한 가지 이제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1997년도가 있죠. 우리한테는 IMF였던 해였는데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가장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 가장이 정리해고를 당한다? 구조조정을 당하면 재기가 어려웠던 해였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청소년 시절을 본 MZ세대들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를 좀 본 세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개인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체감한 세대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유한 집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세대들보다 대단히 계층 상승 욕구도 크고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 욕구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주류에 편승하고 싶은 욕구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큰 세대가 바로 MZ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부모 세대보다 가장 가난한 첫 세대로 꼽히기도 해요. 욕구에 비해서 이 경제적인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MZ세대한테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월급은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월급 플러스 알파를 위한 투자나 재테크는 거의 필수나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MZ세대한테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가상화폐 투자가 거의 유일무이한 투자처일 수도 있었겠고요. 아마도 자산이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투자 열풍은 2022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더더구나 이제 MZ세대가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빠른 은퇴라고 하죠.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이 언급되고 있어서일 거예요. 지금 세대가 모두 조직 생활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MZ세대가 가장 조직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선배 세대는 회사에서 MZ세대가 너무 불편해요. 어렵고. 그래서 95년생이 온다는 책을 막 사서 보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조직 생활을 할 때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소통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면대면으로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세대가 MZ세대거든요. 근데 이들 세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2015년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한 트렌드 현상과 이 세대가 같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혼밥, 나홀로족, 1인 가구, 1인 체제, 개인 체제 이런 하나의 트렌드를 내재적으로 모두 감수했던 세대가 바로 MZ세대예요. 이들 세대는 일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그냥 습득한 세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 상황이 돼서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더 커졌어요. 당연히 조직 생활이 조금 어렵죠. 더 어렵고 인간관계도 익숙하지도 않은데 조직 생활에서는 이 일상에서의 통제감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은퇴를 희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빠른 은퇴를 하려면 이후의 삶을 책임질 만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방 은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이들에게는 디폴트밖에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어떤 세대보다 학력 자본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 이 투자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남들보다 내가 평균적인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죠?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공부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은 끊임없이 투자서나 재테크 서적을 읽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투자서나 재테크 서적이 알려주는 정보가 공통된 게 있어요. 버는 돈보다 저축을 해라. 그죠? 그리고 덜 쓰고 더 벌어라. 그 나만의 주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혹은 또 심지어 이런 조언까지 해요. 30대부터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MZ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돈을 쓰는 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를 짠테크로 갈 거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짠테크에 대한 호감도는 MZ세대가 거의 50%가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짠테크로 완전히 오리엔테이드 될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쓰고 싶은 방향으로 소비는 하되 다른 라이프 영역에서 뭔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MZ세대의 특징은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돈을 모아야 되고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분야는 있잖아요. 영역의 일부분을 통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먼 미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모든 일상생활을 좀 더 루틴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루틴 등으로 미션처럼 뭔가 하나를 끝내는 행동들을 하죠. 아침에 기상시간 알람 맞춰놓기도 하고 물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 건강식품 챙기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모든 걸 챙겨요. 어떤 분들은 이거 습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루틴은 습관하고 좀 다르죠. 물론 매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서 습관과 유사한 면은 있는데 루틴은 뭔가 삶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MZ세대가 이런 루틴 앱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에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소비를 좀 뒤로 밀어낸다는 거죠. 뭔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기 일상생활을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는 어렵게 그래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의 행복을 요구하는 욜로가 종말될 것이다. 그리고 만족이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2021년도는 진짜 고용노동시장이 정말로 안 좋았다는 해였어요.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21만 명이라는 집계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힘든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통과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2021년도 1년 안에 퇴사한 비율이 13.8%예요. 선비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진짜 이유는 연봉이었어요. 연봉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 이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없죠. 돈에는 절대치라는 게 없죠. 상대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제도였어요. 무려 10명 중에 9명이죠. 89.9%가 내가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이 복지제도를 고려하겠다고 응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지속성에 복지제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복지제도를 이들을 잡을 것인가가 남죠. 근데 이게 좀 세대마다 달라요. 2030 세대는 주중 조기 퇴근제 있죠. 그런 것과 유연근무제처럼 뭔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를 선호했어요. 이것도 일상생활 통제감을 직장에서도 발휘하고 싶은 거죠. 통제감을 연결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싫어하는 복지제도가 뭘까요? 시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체육대회 같은 행사. 또 연계성상에서 본다면 위드 코로나 때 회식. 아마 MZ세대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이 위드 코로나 되면은 회식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꼽을 건데 그게 정말 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회식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배 세대가 위드 코로나 때 회식을 한다? 굉장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Z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유연한 근무 환경이 있는 복지제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 재택근무에 대한 호감도가 MZ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상사나 관리자들은 이 재택근무를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기의식이냐면 그 유현진 교수님이 쓴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시선이 모여야 권력이 생기죠. 시선이 많아야 권력이 강해져요. 그 교장 선생님 운동장에 훈화하신 거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시선들이 모아야 권위가 있지 이렇게 TV 화면으로 훈화 말씀을 하시면 그냥 동네 아저씨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직장 상사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재택근무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박탈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300세대는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MZ세대들은 이런 권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통제감을 집에서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업무적으로도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아마도 2022년도도 이 재택근무에 대한 MZ세대의 요구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회사는 어떡하냐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타협점은 유연근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선택권을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중심의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 2022년도에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그 슈퍼개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 말씀드리는 단어가 일상적 통제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생활에서 일상적 통제감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청원 게시판 같은 예도 그러는데요. 청원 게시판에서 본인이 계속 이용을 하는 이유, 청원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의 88.1%예요. 대중소비자들은 이 청원 게시판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내 생활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내년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2개나 있죠. 아마도 이 정치 이슈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영향력을 드러낼 그런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선구마사가 2회 만에 내려오는. 그것도 사실은 대중들이 요구를 한 거죠. 통제감을 발휘를 한 거예요. 저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거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방면으로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치를 하는 대선 이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통제감 발휘하는 대중소비자의 니즈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메타버스 얘기 드리기 전에 2021년도에 좀 가장 출판계를 강타한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주류 문화 장르가 엄청 뜬 사건이었거든요. 거의 457% 이상 성장한 분야가 있어요. SF 소설 분야였거든요. 그 성장을 견인한 2책이 있죠. 달러후트의 꿈 백화점하고 김초율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2책이 거의 100만 권 이상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독특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SF가 인기가 많아? 그러면은 과학에 흥미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SF 책, 이 책을 선택한 사람들이 평가 이 책의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과학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인간관계, 아쉬웠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운 인간관계 얘기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대중소비자들은 여기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책이 이런 관계에 대한 내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좋았다, 열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책이 이렇게 열광한 거를 빗대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비대면 때문에 인간관계 결핍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2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개인은 끊임없이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했는데 이건 인생의 죽을 때까지 숙제예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빈도가 줄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MBTI 같은 것들로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비대면으로 통한 인간관계 결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 거기에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지금 대중 소비자들의 욕구가 만들어진 시장이 메타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가상인간 로지처럼 뭔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공간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 메타버스에서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정체성 확인도 가능해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통제감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 언급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가 인기고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그럼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분히 이 메타버스는 대중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움직인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이 원하는 욕구 때문에 발생된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대중과의 접점이 필요하거든요. 대중 소비자들은 기업과의 만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대중 소비자들의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죠.
대중소비자에 대한 대중소비자 욕구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가 성장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업의 요구 때문에 이게 성장한 것이냐를 정말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다분히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가진 시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 과연 이 비대면 인간관계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정체성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대중소비자 욕구를 담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냐, 혹은 그 기술이 어떤 세대를 겨냥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특수성을 배제하고 나서 정말 그 인간관계 어떤 결핍을 채울 만한 장점이 녹아져 있는 메타버스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투자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이 아니라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코로나가 끝나서 돈이나 재화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 관계에서 봤을 때 다분히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지금 40대 이상보다는 10대, 20, 30대를 타겟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를 겨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BS에서 그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 문해력은 문맹하고 다르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생충의 원래 가제는 데칼코마니였다. 이 가제를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 피사, 그 청소년들 그 학업 성취도 결과를 발표하는 피사의 결과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그 문해력, 청소년들 문해력이 바닥을 형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이에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실제 성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KTX 요금표 계산한 거랑 직장인 휴가일수 계산한 그 문해력 테스트 결과에서 평균이 54점밖에 안 나왔어요. 놀랍죠? 그다음에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한 대학생 사건도 있고, 또 사흘을 4일로 이해한 경우도 있고, 기사 잘 보시면 4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해력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은 문해력의 진짜 이해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낮아져 있는 문해력 상태에서 비대면 소통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과 주장과 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 구분이 어려워요. 이건 다시 말하면 가짜뉴스가 확산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또 하나가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이해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어렵죠.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해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 문해력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사실에 가까운 정보인지를 수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력과 수고가 좀 동반이 돼야 돼요. 일부러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를 더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균형된 정보인지를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이메일과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전화통화로 그 상대방이 이걸 다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메일에서의 내용하고 내가 보낸 사람의 의도하고 정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회식은 지향이 되는 문화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팀 전체가 아니라 소규모로 그 만남이나 미팅하는 자리는 좀 빈번하게 만들어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 소통에서 이루어질 그 오해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은 아니더라도 업무적인 관계에서 짧고 간결하게 미팅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직장 생활에서 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